안녕하십니까. 지노맨컴퍼니 총괄대표 홍유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주주간담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주주간담회는 오늘 저희가 발표한 일립시스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 제나104에 관한 기술 이전 계약의 의의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회사 전략과 향후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온라인 주주 간담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정보에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드린 것입니다만 미래의 정보를 담고 있으니 이 디스크레이머를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금번 일립시스사와 체결한 제나104 기술 이전의 의의와 그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나104 기술 이전 계약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24년 6월에 스위스 디비오사와의 첫 번째 항체 ADC형 항체 기술 이전을 성공시킨 이후에 불과 8개월여 만에 두 번째 신규 항암 타겟 항체를 가지고 면역광문 억제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지노맨 컴퍼니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적인 장점, 특히 신규 항암 타겟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항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기술 이전을 체결한 제나104 같은 경우는 신규 면역 관문 억제제 후보 물질입니다. 이러한 신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전임상 개발이 요구되는 모달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104도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저희가 어려운 연구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전임상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저희 전략에서 말씀드릴 전임상 단계에서의 신규 ADC 후보 물질과 또는 ADC형 항체로 반복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저희 전략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회사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저희가 임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대형 딜을 준비하겠다는 저희 계획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저희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일립시스사와의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립시스사와의 계약은 임상 단계에 진입할 때 일립시스라는 파트너를 정함으로써 일립시스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나104의 성공적인 개발 가능성을 매우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상을 진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큰 투자금의 규모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일상 이후에 모든 임상 진행을 일립시스사가 전담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임상 진행에 따른 파이낸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전임상 연구를 하더라도 임상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그 제품은 결국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상 단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일립시스가 갖고 있는 풍부한 항암 신약 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딜을 함으로써 저희 제품 자체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인 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 자체의 리스크를 줄이고 이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향후에 상당히 효율적인 상업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그런 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립시스 파마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빅파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상당히 독특하고 차별화된 신약 개발 전략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가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았을 경우에, 그리고 좋은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 그 개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오텍인 경우에는 먼저 펀딩을 모으고, 그리고 그 펀딩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임상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펀딩을 모으고, 그리고 그 펀딩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성공해야 그 다음 펀딩을 모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소형 바이오텍들의 일반적인 개발 모델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임상 펀딩에 따른 많은 딜레이가 벌어지게 돼서 그 좋은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 있게 최대한 빨리 개발되기 어려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립시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단계부터 충분히 그 펀딩을 확보한 모델입니다. 이 회사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회사의 투자자들이 워낙 특이한 투자자들이라서 상당히 다른 규모의 투자금을 갖다가 이미 확보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에셋이 좋은 결과만 보여주게 되면은 이러한 추가적인 펀딩에 따른 딜레이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모델을 갖춘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제품을 외부에서 도입을 할 때 리스크를 최소한 우수한 수보물질을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320명이 넘는 오피니언 리더급의 자문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104를 이 회사가 그 라이센스 인 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문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이러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가장 그 성공 확률이 높은 물질들을 갖다 선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신약 개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회사의 주요 펑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영을 보면은 밑에다 보이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 GSK 등 파이저 등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아주 다양한 경력을 쌓은 아주 경험 많은 팀들로 갖추어졌습니다. 따라서 좋은 약과 그리고 좋은 후보 물질과 좋은 모델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충분히 좋게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일립시사와의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향후 미래의 수익 가능성입니다. 향후 미래의 수익의 최대화 가능성에 가장 포커스 둔 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립시사는 아마도 이 회사가 향후 1상이나 아무리 늦어도 2상 정도까지의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아마 다음 단계에서 그 성공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파마들과의 다음 단계의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회사가 일상에 얼마나 좋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좋은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 회사가 빅파마들과의 딜을 할 때 어떤 규모의 딜을 할 수 있느냐가 저희가 본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신규 면역 관문 억제제들 후보 물질들의 최근 몇 년 동안의 빅파마들과의 라이센스 아웃 딜들과 그 체결 당시의 개발 단계들을 제가 여기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GSK 딜 같은 경우 가장 최근의 딜이었죠. 21년도 6월 달에 있었던 딜 같은 경우에는 업프론트만 거의 9천억에 달하는 8천억, 9천억이 넘는 그러한 대형 규모의 딜이었고 전체 계약 규모도 2빌런이 넘는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딜들을 보시더라도 업프론트가 최소한 125 밀리언이 넘고 대부분의 딜들이 거의 1빌런 이상이 가는 그런 대형 딜들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 이 면역광문 억제제는 우선적으로 좋은 임상 결과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임상 결과가 확인되면 임상 1상이라든가 뭐 2상 늦어도 이런 경우에 이런 대형 딜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딜의 정확한 계약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사가 빅파마의 딜과에서 받게 되는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등 모든 수익에 관해서 저희가 이미 합의한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 그러한 구조의 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어느 회사가 다음 단계 임상 투자를 갖다가 잘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어느 정도의 딜이 가능하고 그 딜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 수익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딜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딜을 진행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제나 104 딜에 기반이 된 CNTM4라는 신규 타겟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TM4 타겟은 저희 회사가 활용하고 있는 지노클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낸 신규 항암 타겟입니다. CNTM4는 암세포에서만 주로 발현하고 있고 바인딩 파트너인 APP를 통해서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CNTM4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의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CNTM4가 갖고 있는 T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에 주목하여서 anti-CNTM4 항체를 통해서 CNTM4를 억제함으로써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항암 효과를 통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고 봤고 이 연구에 기반이 되어서 이번에 일립시사와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 CNTM4가 암세포에 많이 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CNTM4 항체를 통해서 링커하고 페이로드를 섞어서 인터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페이로드를 통해서 암세포로 참여시키는 ADC로서의 연구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 ADC의 연구를 또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CNTM4를 활용한 타겟에 있어서 면역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가장 큰 항암 치료에 있어서 혁신을 갖고 온 것은 아무래도 PD-1, PD-L1 계열의 면역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PD-L1, PD-L1 계열의 항암제들은 그 PD-L1의 익스프레션이 높은 경우에 좋은 그 반응률을 보여주고 익스프레션이 낮은 경우에는 반응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그 PD-1 계열 항암제들의 그 반응률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반응률과 CNTM4의 반응률을 교차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특이하게도 익스프레션이 높은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CNTM4의 발현이 높은 경우에는 반응률이 거의 없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CNTM4의 발현율이 낮아야지만이 이 경우에 PD-1 계열의 항암제들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CNTM4의 반응률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더라도 CNTM4의 발현이 높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PD-L1 환자의 반응이 거의 없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결국 이 CNTM4를 활용한 면역 항암제가 성공한다면은 PD-1 계열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커다란 활용도를 가질 수 있는 항암제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또 하나 분석을 해보면은 anti-PD-1 계열의 항암 치료를 받은 위암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단순한 반응률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CNTM4의 발현이 높은 환자들은 발현이 낮은 환자들에 비해서 생존율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 본 대로 PD-1이 잘 듣지 않는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PD-1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CNTM4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암종에 걸쳐서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8개 정도의 그 대형 암종에서는 70% 이상이 CNTM4가 크게 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CNTM4가 면역 항암제로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대형 암종들에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면역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상대적으로 정상세포에서 발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독성 문제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CNTM4와 그 PD-1의 발현 프로파일을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CNTM4가 많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PD-1의 발현도가 없고 PD-1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CNTM4의 발현도가 없는 서로 상당히 베타적인 발현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어서 CNTM4를 활용한 그 면역 항암제가 개발에 성공한다면은 PD-1 그 계열의 약물과 다른 새로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절대적인 발현치를 보더라도 PD-L1 발현보다는 CNTM4의 발현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 환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CNTM4 계열의 면역 항암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의 숫자도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PD-L1과 CNTM4에 대한 T세포 활성 억제도를 제가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비교한 연구 실험에 따르면은 PD-L1보다도 오히려 T세포의 활성을 더 강하게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CNTM4를 활용한 그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그 약효면에서도 오히려 PD-1, PD-L1 계열의 면역 항암제보다도 더 좋은 면역 항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CNTM4를 활용한 그 제나 1904의 동물 모델 실험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아주 극명하게 CNTM4가 발현하지 않는 동물 모델에서는 저희가 그 제나 104를 투약을 하여도 전혀 면역 항암 효과를 볼 수가 없었고 CNTM4의 발현이 적은 모델에서는 다소간의 항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고 반면에 CNTM4가 많이 발현하는 모델에서는 아주 확실한 그 항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 모델 실험의 결과를 다시 종합해 보면은 CNTM4를 활용한 면역 항암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기술 이전을 한 제나 104에 대한 저희 기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1, PD-L1 계열의 약물들은 지난 20년간을 봤을 때 항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가장 큰 성공을 거뒀죠. 케트루다 같은 약물은 연간 20빌리언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 PD-1, PD-L1 계열의 약물의 가장 큰 그 미충족 의료 수요는 이러한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반응률을 보이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언맷 니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러한 그 PD-L1 계열의 언맷 니드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제나194에 기대를 걸고 있는 가능성은 앞서서 본 것처럼 저희 CNTM4의 발현과 PD-L1의 발현은 상당히 서로 배타적인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암종에서, 그리고 대형 암종에서 CNTM4의 발현이 매우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CNTM4가 발현하는 경우에는 제나104가 면역 항암제로서 우수한 실험 결과를 보여줬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역량을 갖고 있는 일립시스 파마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그 POC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제나104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그 면역 항암제의 새로운 계열의 약물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약물이 PD-L1 비반응 환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는 이러한 제나104가 PD-L1의 그 미충족 의료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상업적으로도 메가 블록버스터급의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